이는 아일랜드 클레어 주에서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그런 드문 날 중 하나였다.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애니스티몬의 작은 경찰서에서 가르다 경관이 식은 차를 나른하게 마시고 있었다. 평온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시끄러운 이웃에 대한 몇 건의 신고, 아마도 길에서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정도. 아일랜드 시골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후 2시 32분에 울린 전화가 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성의 것으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불안의 강철 같은 음조가 들려왔다. 전화를 건 것은 지역 초등학교 교장인 도일 부인이었다. 30년의 경력을 가진 여성으로 모든 학생의 이름을 알고 있고 걸음걸이만 봐도 누가 또 실내화를 집에 두고 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소한 일로 당황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바로 그래서 그녀의 말이 경관으로 하여금 찻잔을 내려놓고 수첩을 집어들게 만들었다. 도일 부인은 교직원 회의에서처럼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7살 리암 오코넬은 그녀의 학생 중 하나로 이미 2주일째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그의 부모인 에이몬과 시본이 전화를 걸어 종교적 이유로 아들을 홈스쿨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상했지만 합법적이었다. 교장은 장부에 기록을 남기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다. 1번, 2번, 10번. 전화는 조용했다. 걱정이 진짜 불안으로 바뀌었다. 규정에 따라 연락이 2주일간 두절된 후에는 방문을 해야 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에 그녀는 오래된 포드 피에스타에 올라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지역 사람들이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언덕 꼭대기의 외딴 돌 오두막으로 그들의 차는 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 주위를 돌며 창문들을 들여다봤지만 커튼이 꽉 쳐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2가지를 발견했다.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고 단지 닫혀만 있었다. 그리고 문 아래 틈새에서 약하지만 뚜렷한 역겹도록 달콤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뭔가 잘못된 것의 냄새였다. 저는 바람의 언덕에 있는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전화기 속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요. 경찰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순찰차가 즉시 출동했지만 가장 경험 많은 경관들조차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 무겁고 숨막히는 냄새가 얼굴을 때렸다. 어둑한 거실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와 죽음의 고요함이 지배하고 있었고 오직 조용한 중얼거림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바닥에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같았다. 야위고 움푹 들어간 눈과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소리 없이 기도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온 경찰들을 공허하고 초연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마치 사람이 아닌 유령을 보는 듯했다. 그들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계속 기도를 했다. 경관 중 한 명은 그들과 함께 남고 다른 한 명은 나머지 방들을 살펴보러 갔다. 그는 아이 방의 문을 밀었다. 코에 같은 냄새가 들이쳤지만 1000배는 더 강했다. 방은 작고 금욕적이었다. 바닥에는 탁한 소금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나뭇가지로 거칠게 엮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유일한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얀 시트 아래로 자꾸 움직이지 않는 몸의 윤곽이 비쳐 보였다. 경관이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천의 가장자리를 들춰냈다. 침대에 리암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거의 납 같았으며 작은 손들은 가슴에 포개져 있었다. 그는 그냥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몸에서 나오는 차가움과 절대적인 정적은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생명은 며칠 전에 이 방을 떠났다.
경찰관의 의식을 관통한 첫 번째 생각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괴물 같고 상상할 수 없는 고요함에 대한 것이었다. 부모들이 죽은 아들 옆방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말이다. 이것이 리암 오코넬이었다. 그는 7살이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만의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잠겨 있었다. 바로 이 질문. 그들은 누구인가? 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죽은 아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기도에 잠겨 있던 사람들은 어떤 범죄 프로파일에도 맞지 않았다. 언덕 위에 이 차가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형사들은 필름을 되돌려야 했다. 오코넬 가족이 단순히 가족이었던 시절로, 조용한 클레어 주의 주요 수수께끼가 되기 전의 시절로, 첫눈에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도록 평범했다. 에이몬 오코넬, 42살. 건장하고 과묵한 남자로 그의 삶은 항상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물과 바닷물에 거칠어진 그의 손은 어부의 힘든 노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고, 심각한 등 부상으로 영원히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 한때 바다처럼 넓었던 그의 세계는 작은 오두막과 월 장애수당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었던 사람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아내인 39살 시보는 그와 정반대였다. 전직 화가이자 섬세한 영혼의 조직을 가진 여성으로 그녀는 세상을 색깔과 이미지로 보았다. 에이몬이 일을 그만둔 후 그녀는 완전히 집과 아들에게 헌신했다. 그녀의 캔버스와 물감들은 오래전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창조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고립된 작은 세계에서 안락함을 만드는 데 쏟아졌다. 그리고 이 작은 세계의 중심에는 리암이 있었다. 학교 기록 보관소에서 꺼낸 7살 소년의 파일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행복한 아이의 초상을 그려냈다. 수사관들은 불과 몇 달 전 도일 부인이 손으로 쓴 평가서를 읽었다. 리암은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입니다. 또래들과 쉽게 친해집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방형 3km 내에 단 2명뿐인 이웃들은 그를 언덕 비탈에서 양들을 쫓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시끄럽고 쾌활한 말썽꾸러기로 묘사했다. 경찰이 그들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을 때 수수께끼는 더욱 심화되었다. 빚도 없고 대출도 없고 이상한 지출도 없었다. 에이몬의 소소한 수당과 작은 아동 수당. 그들은 가난하지만 예측 가능하게 살았다. 지역 상점에서 음식을 사고 전기요금을 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형사들 앞에는 범죄 기록도 없고 사회복지기관에 신고도 없고 과거에 단 한 번의 우려스러운 신고도 없는 표준적인 저소득 아일랜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은 완전하고 거의 절대적인 고립이었다. 바람의 언덕에 있는 그들의 오두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요새였고, 비포장도로와 고요함으로 나머지 세계와 분리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일랜드의 조용한 구석을 위한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역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고립이 결국 이 집의 벽 안에서 시작된 조용한 광기의 속삭임이 귀를 찢는 비명으로 변하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비명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꽉 닫힌 문 뒤에서 몇 개월에 걸쳐 커져갔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이 침묵에 고고하게 되었고, 오코넬 가족의 정상적이지만 고립된 삶이 끝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찾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지점은 매우 빠르게 발견되었다. 그것은 학교 장부와 전화 기록에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었다. 리암이 반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이었다. 평범한 학교 하루였다. 수업, 시끄러운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의 술래잡기. 그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고 월요일에 보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월요일에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일 부인의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것은 시본 오코넬이었다.
교장이 나중에 회상한 바로는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고 차분했지만 너무 그랬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리암을 홈스쿨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녀가 된 이유는 도일 부인을 찡그리게 했지만 우려할 법적 근거를 주지는 않았다. 종교적 이유로. 이 문구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다. 그것은 소년의 결석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면서 학교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학교는 오코넬 가족이 자른 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형사들이 전화 통화 기록을 요청했을 때 두 번째로 못지않게 중요한 날짜를 발견했다. 2018년 11월 19일, 리암이 마지막으로 학교에 간 지 사흘 후 그들의 집 전화에서 마지막 발신 통화가 이루어졌다. 시본이 더블린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중에 수사가 확인한 바로는 그들의 대화는 짧고 완전히 일상적이었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 불안의 말도 다가올 변화의 암시도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게 괜찮아요. 그냥 할 일이 많아서요. 시본이 작별 인사로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공. 친척들에게 전화 한 통도 메시지 하나도 없었다. 그림이 극명하게 명확해졌다. 마치 하루 만에 2018년 11월 중순에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오코넬 가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납치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람의 언덕에 있는 그들의 집에 도개교를 올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경찰은 가족이 언제 레이더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해하는 것이었다. 왜 그랬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두게 했는가? 그리고 어떤 공포가 이 자발적인 고립 속에서 익어가다가 어느 날 그들의 7살 아들을 삼켜버렸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록 보관소나 먼 친척들의 증언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거기에 바람의 언덕 오두막의 차가운 방들에 있었다. 그것은 세부 사항들 속에 범죄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그 이상하고 부적절한 물건들 속에 숨어 있었다. 바로 이런 발견들이 사건을 비극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야기에서 완전히 다른 그 비합리성으로 무서운 무언가로 바꾸었다. 리암의 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방 구석구석에 몇 개의 깊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각각의 바닥에는 하얀 소금 결정체들이 보였다. 한때 그 안을 채웠던 바닷물의 전부였다. 벽에, 침대 바로 위에는 나뭇가지로 거칠게 엮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보통 끈으로 감겨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서둘러 만들어졌지만 어떤 절망적인 열심과 함께였다. 이것은 투쟁의 장소나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에서 어떤 끔찍하고 생각된 시스템이 느껴졌는데 마치 누군가가 남의 병든 의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무리의 범죄 수사관들이 이 이상한 속성들을 사진으로 찍는 동안 다른 무리는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리암이 아마도 장난감을 보관했을 곳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속을 얼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오래되고 다른 가죽 벨트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더미로 버려져 있었는데 마치 사용된 후 급히 숨겨진 것 같았다. 아이방에서 그릇들과 수제 십자가 옆에서 그것들의 존재는 어떤 논리적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용한 방에서 그것들이 무엇에 필요했을까? 이 세부 사항은 그림의 불길한 강제의 색조, 물리적 억제의 색조를 더했는데 이는 사랑스럽지만 내성적인 부모들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진짜 열쇠는 거실에서 발견되었다.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식은 찻잔과 성경 옆에 깔끔한 종이 더미가 놓여 있었다. 첫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이 그것들을 손에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 광기의 로드맵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들은 편지도 계산서도 아니었다. 이것들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된 것들이었다. 집의 습기로 약간 젖은 값싼 사무용 종이는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위의 텍스트들은 광신자의 헛소리 같았다.
유사 종교적 용어들, 부서진 라틴어 인용문들, 그리고 지시사항들의 혼합. 어떤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하고 단계별 지시사항들. 거기서는 굶겨 죽이기, 고통으로 정화하기, 그리고 소금과 물을 사용한 더러움 축출하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나리오였다. 이 집의 벽 안에서 벌어진 그 악몽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은 이 비극의 감독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이해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소스를 찾는 것뿐이었다. 방 구석에 서 있던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 오래되고 웅궁거리는 시스템 유닛은 정말로 답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사관들은 하나의 가장 명백하고 가장 끔찍한 질문을 해결해야 했다. 리암의 마지막 며칠 동안 누가 물리적으로 이 집에 있었는가? 첫눈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바람의 언덕은 모든 바람에 노출된 열린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빠르게 오두막 자체가 지난 몇 주 동안 밀폐된 캡슐로 변했음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곳으로.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갔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은 물론 상대적인 것이었다. 늙은 피네간 씨의 농장까지는 망가진 비포장 도로로 거의 3km였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은 최고의 관찰 지점이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짧고 쓸모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밤에 엄오해 오코넬 가족의 집으로 기어가는 낯선 차들도 없었다. 의심스러운 낯선 사람들도 없었다. 오직 그들의 낡은 포드만 있었는데 그의 말로는 이미 몇 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 앞에 서서 천천히 먼지와 진흙으로 덮여가고 있었다. 더 멀리 사는 다른 이웃들도 그의 말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외부 세계는 바람의 언덕으로 가는 길을 잊은 것 같았다. 그 다음 범죄 수사관들은 집 자체를 꼼꼼히 조사했다. 모든 인치, 모든 창틀, 모든 문 경첩이 확대경 아래에서 연구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깨진 유리창도, 부러진 자물쇠에도 침입 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긁힌 자국조차 없었다. 모든 문과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림은 단순하고 그래서 더욱 끔찍했다. 아무도 집에 침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방문하러 오지 않았다. 악은 밖에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여기, 이 벽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만을 의미했다. 7살 리암의 마지막 날들과 시간들에 그의 곁에는 단 2사람만 있었다. 지구상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2사람. 그 모든 시간 동안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한 중얼거림에 잠겨있던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에게 권리를 고지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질문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요 용의자인 것은 형식적일 뿐이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이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느냐였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오래된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에이몬과 시본이 구치소 감방에서 침묵하는 동안 그들의 거실 구석에 있던 그 오래된 컴퓨터가 말하기 시작했다.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하드 드라이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답은 내 문서 폴더나 개인 통신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브라우저 기록과 바탕화면에 저장된 몇 개의 텍스트 파일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얼음물에 빠지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디지털 흔적이었는데 어둠의 심장부로 곧바로 이어지는. 오코넬 부부는 단 하나의 사이트의 단골이었다. 급진적 가톨릭 전통주의자들을 위한 주변적 온라인 포럼, 신앙이 미신과 섞이고 불안이 편집증과 섞이는 곳. 바로 거기, 토론 스레드 중 하나에서 그들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테이블에서 발견된 인쇄물들은 이 포스트들의 정확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물그릇들, 침대 아래의 벨트들,
그리고 리암의 쇠약해진 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시사항이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차갑고 체계적이며 단계별 지시사항. 전문가들이 읽은 문구들은 감정이 제거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처럼 쓰여져 있었다. 악마는 굶겨야 한다. 항목 중 하나가 말했다. 뒤따르는 설명은 음식 거부가 몸이 아니라 그것을 점령한 존재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른 단락은 논리에서 더욱 괴물 같았다. 몸은 단지 그릇일 뿐 고통으로 정화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고통을 가하는 것을 잔혹행위에서 자비행위로 바꾸었다. 더 나아가 더 심했다. 텍스트는 또한 증거와 끔찍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실용적 조언을 주었다. 물과 소금은 더러움을 태운다. 지시사항에서 말했다. 여기서 리암의 방에 소금물 그릇들이 온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것, 벨트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 물리적 억제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존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것은 그릇을 해칠 수 있다. 그것의 선을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읽은 각 줄과 함께 미친 그림이 끔찍하고 왜곡된 논리를 얻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남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된 신중히 계획된 의식이었다. 에이몬과 시보는 고전적 의미의 가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서 그들은 빛의 전사들이었고 자신들의 아들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쇄물들은 그들의 성경이었고 집에서의 엑소시즘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였다. 이 엑소시즘 가이드는 증거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멸균된 신문실에서 환기구의 단조로운 웅궁거림 아래 수사관들은 무엇이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눈물, 회개, 공격성, 부인. 끔찍한 범죄에 대한 고발, 특히 자신의 아들에 관한 고발에 대한 정상적인 인간 반응인 모든 것. 하지만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은 그들에게 이 중 어느 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불안한 증거였다. 그들은 형사들 앞에 앉아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쇠약해지고 탈수되어 마른 잎사귀 같았다. 그들 자신도 지난 며칠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상태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다. 그들은 수사관들을 차분하고 초연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마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비극의 단순한 관찰자들인 것처럼. 시본이 먼저 말했다. 리암의 죽음에 앞선 날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물었을 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에서 본 대로 사실들을 단순히 진술했다. 그리고 이미 이 얼음 같은 침착함의 참을성을 잃은 수사관이 핵심 질문을 했을 때 그녀의 답은 영원히 사건 자료에 남았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절대적 확신과 함께 말해진 이 문구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었다. 거기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수행된 의무에 대한 자부심. 옆에 앉은 에이모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침묵했다. 그는 가끔씩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확인하거나 메아리처럼 그녀의 마지막 문구들을 조용히 반복했다. 그는 이 탠덤의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믿음에 완전히 흡수된 추종자였다. 형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처음으로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들의 의식에서 그들은 아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고 그의 영혼을 구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였다.
그들의 행동은 어떤 표준적인 범죄 프로파일에도 맞지 않았다. 수사 앞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살인자들이 아니라 어떤 괴물 같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보유자들이 있었고, 표준적인 신문 방법들은 여기서 무력했다. 표준적인 신문 방법들이 무력하다면 수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답변을 회피할 수도 없는 증인, 그들의 오래된 가정용 컴퓨터에 의존했다. 기술 전문가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하드 드라이브의 이미지를 만들고 가족의 디지털 활동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사이트 방문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편집증의 토끼굴로 곧바로 이어지는 디지털 흔적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용 컴퓨터들과 달리 이것은 세상으로의 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어두운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터널이었다. 브라우저 기록은 진짜 강박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온라인 활동의 거의 100%가 하나의 자원에 집중되었다. 소위 가톨릭 전통주의자들을 위한 작고 알려지지 않은 포럼, 이것은 일종의 에코챔버였는데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단순히 확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여러 번 증폭되는 곳이었다. 그들은 정보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생각들에 대한 승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았다. 핵심 증거들, 지시사항이 있는 인쇄물들, 은 포럼의 하나의 특정 스레드로 이어졌다. 그것은 잊혀진 정화의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불렸다. 이 스레드에는 자신의 구루, 주요 작성자가 있었는데 그의 말들이 인용되고 그의 조언이 무조건 믿어졌다. 그는 이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닉네임으로 글을 썼다. 피 레시디움 피데이, 라틴어로 믿음의 수호자라는 뜻이었다. 바로 그의 말들을 에이몬과 시본이 인쇄해서 성스러운 텍스트로 사용했다. 바로 물, 소금, 물리적 억제에 대한 그의 지시사항들을 그들이 실행에 옮겼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가족 비극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사건의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참가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키보드로 타이핑한 말들이 바람의 언덕의 집에서 사형 선고가 된 익명의 설교자가, 이 사형 선고는 디지털 세계에서 익명의 믿음의 수호자에 의해 내려졌고 현실 세계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에이몬과 시본이 악마와 싸우는 자신들의 상상의 우주에서 살고 있는 동안 차가운 과학은 리암의 마지막 날들의 진짜 이야기를 말할 준비를 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신의 몸이 말해주었다. 모든 감정과 추측이 제거된 병리학자의 보고서는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문서가 되었다. 그것은 포럼의 지시사항들이 어떻게 정확히 살인 도구로 변했는지를 의학적 정확성으로 조목조목 기술했다. 부검이 확인한 첫 번째는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리암은 급성 탈수로 죽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며칠에 걸쳐 늘어진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포럼의 지시사항은 말했다. 악마는 굶겨야 한다. 이 지시를 따라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을 음식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하게도 물로부터 박탈했다. 7살 올가님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말 그대로 도움을 외쳤지만 대답으로는 오직 기도들과 쓸모없는 소금물 그릇들만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보고서에는 두 번째 부수적 사망 원인도 명시되어 있었다. 흉곽에 대한 장기간의 위치적 압박으로 인한 질식. 간단히 말해서 리암은 그의 가슴에 오랫동안 무언가가 눌러 폐가 공기로 차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질식했다. 이것은 분노의 순간의 목 조르기 같지 않았다. 이것은 길고 체계적인 억제의 결과였다. 믿음의 수호자의 지시사항이 또 끔찍한 답을 주었다. 물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존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것은 그릇을 해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에 갈증으로 탈진한 리암이 투쟁했고 부모들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싸우고 있다고 믿으며 그를 억제하고 침대에 눌렀다. 그들은 그의 영혼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즉시 추가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리암의 작은 손목과 발목에서 특징적인 어두운 줄무늬들이 발견되었다. 벨트로부터의 명확한 흔적들. 범죄 수사관들이 침대 아래에서 발견한 바로 그 벨트들. 그것들은 그의 마지막 절망적인 탈출 시도들의 무언의 증인들이었다. 집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와 병리학자 보고서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괴물 같은 모자이크로 합쳐졌다. 수사의 결론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다. 리암의 죽음은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가 취한 모든 조치, 물거부, 물리적 억제는 컴퓨터에서 발견된 지시사항들의 직접적인 실행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인터넷의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결과로도 이어질 수 없었던 레시피를 광신적 정확성으로 실행했다. 이 레시피는 비극을 초래했지만 바람의 언덕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밖에서, 네트워크의 익명 세계에서 왔다. 그리고 에이몬과 시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사의 초점은 그들에서 보이지 않는 공범으로 옮겨졌다. 피레시디움 피데이라는 닉네임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형사들은 이해했다. 그를 찾는 것은 단순히 증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광기의 불에 성냥을 댄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유령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사건은 아일랜드 가르다의 사이버 범죄과로 넘겨졌다. 그들에게 이것은 표준적인 절차였지만 매우 높은 판돈이 걸린. 가장 먼저 그들은 그 포럼의 관리자에게 공식 요청을 보냈다. 요청은 간단했다. 사용자 피레시디움 피데이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 제공, 그가 사이트에 접속한 IP 주소들, 등록 날짜, 프로필에 표시된 개인 정보. 동시에 기술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흔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디지털 단서들을 찾으려 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된 기대감이 맴돌았다. 곧 그들이 이름과 주소를 얻고 사건의 새로운, 매우 실제적인 용의자가 나타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 세계는 자신의 비밀을 지킬 줄 안다. 포럼 관리자로부터의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형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오코넬 부부의 체포 소식이 지역 언론에 새어나간 다음 날 포럼이 그냥 사라졌다. 그것이 삭제되었다. 모든 토론 스레드들, 모든 사용자 프로필들, 모든 잠재적 증거들, 모든 것이 지워졌는데 마치 이 세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관리자는 분명히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사이버 경찰에게는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로그들에서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 만약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도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레시디움 피데이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익명화 프로그램들과 프록시 서버들의 전체 연쇄를 사용했고 자신의 신호가 포럼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거쳐 전송했다. 그의 디지털 흔적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끊어졌다. 유령은 유령으로 남았다. 제3제 대한 수사 라인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수호자는 네트워크에서 사라졌고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의 무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가 다시 두 사람의 어깨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감방에 앉아 법원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디지털 유령이 사라진 이상 법원은 피고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봐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을 이해해야 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시본 오코넬의 영혼에서 비극 훨씬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의 언니에게 의존했다. 그녀의 증언은 이 악몽이 어떻게 천천히 익어갔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에이몬을 집에 묶어둔 그 부상 후에 시작되었다. 그들의 세계가 축소되고 고립이 전면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항상 시본의 성격의 일부였던 불안이 습한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의 믿음이 위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한 무기로 변했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징조들을 보기 시작했다. 새들의 행동에서, 구름의 형태에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현대 세계의 악한 영향과 리암을 어디서나 스며드는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언니의 증언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것들은 바람의 언덕에서의 비극이 갑작스러운 광기의 폭발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그 악명 높은 포럼을 찾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편집증의 나락으로의 길고 느린 미끄러짐의 피날레였다. 이 편집증은 악한 영향과 징조들에 대한 대화로 시작되어 자라서 전체 믿음 체계로 변했다. 이제 수사관들이 인쇄물들, 포럼, 그리고 시본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을 때 그들은 두 번째 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냉혹한 사실들과 열병적 헛소리의 직접적인 충돌이었고 왜곡된 의식의 벽을 뚫고 나가려는 시도였다. 수사관은 에이몬과 시본 앞 테이블에 병리학자의 결론들을 놓았다. 사진들, 그래프들, 건조한 의학 용어들. 당신의 아들은 탈수와 질식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가능한 한 초연하게 말하며 그들의 갑옷을 조금이라도 뚫으려 했다. 그는 반응을, 적어도 감정의 그림자라도 기대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그날처럼 평온했다. 시본은 고개를 저었는데 마치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녀는 도전적이지 않게 마치 단순한 신학적 논쟁인 것처럼 차분히 말했다. 그의 몸은 고통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정화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고 오직 완고한 확신만 있었다. 그녀는 물리적 고통이 필요한 희생이라고, 그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통해 그를 인도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수사관이 물리적 억제의 증거들, 벨트 흔적들을 지적하며 압박했을 때 그녀는 포럼의 문구들만 반복했다.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불순한 것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칠 때 그릇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영혼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시사항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에이몬은 이전처럼 주로 침묵했다. 그가 말할 때는 아내에게 동조하며 그녀의 말을 반복하기만 했는데 마치 자신의 의식이 완전히 그녀의 헛소리에 녹아든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어떤 사실들도, 어떤 의학 보고서들도, 어떤 증거들도 이 장막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의 포로였고 공통의, 공유된 정신병의 포로였다. 이 신문 기록들을 받은 검찰은 그들이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는 유죄에 대한 질문이 없었지만 정신 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유죄자들을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정 정신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판사의 책상에 놓인 이 법정 정신의학 검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바로 그 돌파구가 되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바람의 언덕에서 벌어진 그 악몽에 차가운 과학적 이름을 주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었고 증오가 아니었고 심지어 순수한 의미의 종교적 광신주의도 아니었다. 이것은 질병이었다. 그 본질에서 희귀하고 무서운.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에게 내려진 진단은 고딕 소설의 한 줄처럼 들렸다. 유도된 망상장애, 포리아드, 둘의 관계로 더 잘 알려진. 이는 한 사람의 망상이 그에게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에 의해 절대적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정신적 현상이다.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된 정신병. 전문가들은 이 비극에서의 역할들을 명확히 기술했다. 시본 오코넬은 망상의 주요 보유자 또는 유도자로 정의되었다. 바로 그녀의 의식에서 고립,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악화되는 불안에 압박해 이 괴물 같은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그녀의 아들이 빙의 되었고
고통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 우주의 중심점이 되었다. 그녀는 1초도 자신의 옳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반면 에이모는 수용자, 2차적 보유자였다. 일과 사회적 지위를 잃은 그는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그에게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 목적과 의미를 주었다. 그는 그녀의 광기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다른 목소리들과 다른 의견들이 없었던 그들의 오두막에 밀폐된 에코 챔버에서 그녀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되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믿었다. 악마들을 믿는 것이 더 이상 강한 어부가 아니라 수당으로 사는 부서진 사람일 뿐인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았지만 법이 이 행위를 보는 프리즘을 완전히 바꾸었다. 밖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보였던 그들의 행동이 내부에서 그들의 공통의 병든 현실에서는 절망적인 사랑과 구원의 행위였다. 그들의 행동이 악의가 아니라 공통의 모든 것을 삼키는 정신병적 상태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가장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 다른 허구의 현실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리고 허구의 현실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지 이해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정신의학 검사가 이 문을 연 열쇠가 되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사관이 아닌 의사들과 대화하면서 에이몬과 시보는 처음으로 자세히 숨김없이 자신들의 사건 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의 영혼을 위해 벌인 성전의 연대기였다. 모든 것은 화요일 2월 5일에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악몽의 첫날이 아니라 전투의 첫날이었다. 리암 안에 존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한 시본이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소년을 그의 방에 가두었다. 그들의 논리로는 이것이 감옥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스러운 공간, 외부 세력들이 침투할 수 없는 전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실에서 기도하며 보냈다. 그들은 먹지도 거의 마시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요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둘째 날, 수요일, 2월 6일. 그들의 말에 따르면 존재가 저항하기 시작했다. 리암이 울고 소리 지르고 마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에이몬과 시본의 귀에 이것은 그들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을 속이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후퇴하게 만들려는 적의 목소리였다. 포럼의 지시사항을 따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리암이 빠져나가려 할 때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벨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릇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을 주는 것을 멈췄다. 그들의 현실에서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 전술적 움직임이었다. 적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앗는 것. 물 한 모금에 대한 모든 간청은 오직 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할 뿐이었다. 셋째 날, 목요일 2월 7일이 절정이 되었다. 리암은 이미 매우 약했다. 그의 울음은 조용한 신음으로 바뀌었다. 부모들에게 이것은 존재가 힘이 다하고 있다는, 승리가 가깝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기도를 강화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크고 절망적이 되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말한 바로는 리암이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을 악마의 마지막, 고통받는 경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때 믿음의 수호자의 마지막 지시사항을 기억하며 그들은 최종 방법을 적용했다. 그들은 그의 가슴에 물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이것은 질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축출 행위였고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아들의 몸에서 악을 짜내려 했다. 그들은 그의 몸이 떨기를 멈추고 늘어질 때까지 눌렀다.
찾아온 침묵 속에서 그들은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았다. 죽음이 아니라 해방을. 그들은 존재가 몸을 떠났고 리암의 영혼이 마침내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시트로 덮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그들의 증언에는 의심이나 죄책감이 조금도 없었다. 그들은 끝까지 유일하게 옳고 구원적인 절차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완전하고 단계별 설명을 제공했다. 이 구원적 절차는 그들 자신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이제 정확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이 이야기를 병리학자 보고서의 건조한 데이터에 겹쳐 놓았을 때 비극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두 현실, 허구의 것과 진짜 것, 이 한 지점에서 작은 아이 방에서 만났고 이 충돌의 결과가 의학적 정확성으로 기록되었다. 2월 7일, 그 마지막 날을 그들 자신의 말과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에 기반해 재구성해보자. 아침, 리암은 이미 극도로 약하다. 거의 이틀 동안 물 없이는 그 일을 해냈다. 그의 올가님은 가장 심한 탈수 상태에 있다. 모든 호흡이 어렵게 나온다. 그의 몸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정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에이몬과 시본에게 그의 약함은 다가오는 죽음의 징조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존재가 약해졌다는 신호다. 그들이 방에 들어간다. 시본은 손에 포럼에서 나온 바로 그 인쇄물들을, 이 성전에서 그녀의 성경을 들고 있다. 그녀는 기도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단조로운 웅궁거림으로 채운다. 에이몬은 지시사항을 따라 리암을 침대에 붙잡는다. 그들의 버전으로는 그들은 그릇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존재가 고통 속에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42살 남자가 약해진 7살 소년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려 한다. 그의 손목의 벨트 흔적들은 이 투쟁의 무언의 증인들이다. 클라이맥스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리암이 떨기 시작할 때 온다. 그들은 이것을 악마의 마지막 절망적인 경련으로 본다. 시본이 더 크게 읽고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갈라진다. 에이몬은 지시사항의 마지막 항목을 실행하며 아들의 가슴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는 악을 물리적으로 짜내고 있다고 믿는다. 병리학자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것을 다르게 부를 것이다. 질식을 초래한 흉곽에 대한 장기간의 위치적 압박. 간단히 말해서 에이몬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아들이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빼앗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서 작동하던 리암의 폐들은 단순히 더 이상 공기로 채워질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리암의 몸이 늘어지고 조용해진다. 에이몬과 시본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온다. 방의 침묵은 그들에게 악마가 축출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전투가 승리한 신호다. 그들은 평화를 본다. 응급실 의사가 거기 있었다면 심장과 호흡의 정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의 의식에서 영웅적인 구원 서사였던 그들의 이야기가 수사와 법원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이 정화의 단계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죽음을 향한 단계였다. 그들의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직접적이고 논란의 여지 없는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을 때 사건은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법정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질문은 법이 광기의 포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였다.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에 대한 재판은 아일랜드 사법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비극적인 것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는 큰 연설들과 격렬한 논쟁이 없었다. 괴물 같은 비극에 대한 공정한 답을 찾으려는 시스템의 시도만 있었다. 법원은 우선 행위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에이몬과 시본의 행동만이, 오직 그들의 행동만이 그들의 7살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점은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전체 과정의 핵심 순간이 왔다. 법원은 정신의학 검사의 결론을 완전히 고려했다. 포리아드 진단이 사건을 결정한 중심 요소가 되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저지른 순간에 두 부모 모두 공통 정신병 장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범죄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구원자였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읽을 때 법정이 침묵 속에 얼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모든 복잡성과 비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판결. 에이몬과 시본 오코넬은 제한된 정신 능력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들은 던드럼 중앙정신병원에서 강제 치료를 받도록 명령됩니다. 이것은 감옥 독방이 아니라 병실이었다. 관습적 의미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것을 고치려는 시스템의 시도였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성적 연결을 끊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공통 광기를 낳았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세계의 끝, 그들의 전쟁의 끝이었다. 하지만 사회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에이몬과 시본이 정신 이상이었다면 일어난 일에 대해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가? 오늘 그들은 던드럼 중앙정신병원의 벽 안에 있다. 그들은 따로 치료받고 있는데 바로 그 공통 관계를 낳은 독성적 연결을 끊기 위해서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아마도 평생의 치료 과정이다. 비극의 무언의 증인이었던 바람의 언덕의 집은 경매로 팔렸다. 새 주인들은 그곳에 정착할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비어있고 버려진 채 서 있으며 천천히 해더로 덮여가고 있다. 가장 끔찍한 악몽이 태어날 수 있는 침묵의 기념비처럼. 이 이야기의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결말을 얻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 수사는 프레시디움 파이디라는 닉네임 뒤에 숨어있던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7살 리암에게 사형 선고가 된 그의 말들이었던 믿음의 수호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직후 바로 그 포럼이 관리자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모든 디지털 증거들이 그와 함께 사라졌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절망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조언을 나누어주며 익명성에 뚫을 수 없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다. 오코넬 가족의 이야기는 고립과 두려움이 가장 괴물 같은 믿음들이 자랄 수 있는 독성 토양이라는 끔찍한 상기이다.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악마들은 우리 상상 속에 사는 것들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지시사항을 속삭이며 보이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라는